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사람의 위대한 변화의 장주영 작가입니다. 제가 해온 일은 교육 분야에서 한 16년간 기획을 해온 교육 기획자입니다. 2008년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오프라인 현장까지 다양한 기획을 이어왔습니다. 교육 분야는 자기계발도 있고 청소년 교육, 그다음 초등교육, 그다음 노인 교육, 그다음 직장인 교육 다양하게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좀 좋아하는 것은 바로 기획이라는 건데요. 기획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는 마케팅 기획, 교육 기획, 사업 기획 여러 가지 기획들을 경험하면서 저의 분야를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과 관련돼서 제가 좀 독특한 경험을 한 것은 바로 독서 모임입니다. 독서 모임이 좀 특이해요. 매일 새벽 6시 40분에 하는 독서 모임입니다. 이 독서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시에 나와야 될까요? 6시에 매주 나와야 됩니다. 지난 한 11년 동안 이것을 매주 토요일 빠지지 않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였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가다 보니까는 큰 연간 행사를 할 때는 1000명 모임까지 성장을 시켜왔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에 필요한 어떤 매뉴얼들, 그 다음 공동체 행사, 그 다음 공동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기획해왔고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필요한 워크숍들, 특히 리더십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워크숍을 가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새벽 6시지만은 굉장히 즐겁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은 그 경험이 지금 책을 쓰는데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저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안학교 1세대인데요. 한국의 대안학교가 시작될 때 저는 1기생으로 전교생 4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기생이니까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았죠. 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문화를 구축하고 그 다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일반 교육이 아닌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되게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지금 와서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저를 만든 요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저의 직업은 트라이브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교육 컨설팅과 강의, 온라인 교육 기획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여기에서 제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안적인 공동체 교육 모델을 좀 실험하고 있습니다. 시작 단계입니다. 여기서 교육을 기획하고 좀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공동체성을 가지고 또 리더로 활동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비전을 만들고 꿈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저희 비전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쓴 책이 바로 한 사람의 위대한 변화입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시대의 어떤 특이점들이 있죠. 특이점들이 뭐냐면은 이전 시대와 완전 다른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사이의 어떤 점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가 오고 나서 우리가 전화기를 쓰지 않는 세대로 넘어왔죠. 그 시대가 시작된 그 시작점, 그것을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시대마다 특이점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새로운 어떤 기술로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는 사람들이죠. 스티븐 잡스, 그 다음 뉴턴, 그 다음 에디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지금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꿈이 다른 사람들의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면은 관심 가지고 그 관심이 꿈이 되고 계속 관심 가지고 하다 보면은 새로운 경험들이 쌓이게 되죠. 그 경험들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사람만의 어떤 독특성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그 독특성을 보고 따라가게 되죠. 그다음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런 것들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음 세대에 연결되면서 더 큰 힘을 가지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역사 속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책을 보시거나 안 그러면 또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 속에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책을 통해서 저는 이 과정을 한번 공동체를 한번 풀어놨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꿈을 꾸고 경험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더 큰 공동체로 만드는가 이런 과정을 풀어놓은 책이 바로 한 사람의 위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전체를 다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냥 부분적으로 자신의 어떤 분야에서 자신의 공동체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라도 가지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변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공동체 안에 사람들은 많지만 항상 부족한 것은 탁월한 공동체 리더다. 역사 속에서도 한번 보면은 시대마다 위대한 한 사람이 등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힘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 확산되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은
청년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가올 세대는 자신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약간 글로벌 흐름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진짜 공동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타인이 필요할까요? 또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하버드 교육대학교 교수인 커터 피셔 박사님의 연구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인간 발달 과정을 좀 사다리처럼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물망처럼 서로 얽혀 있고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 과정은 어떤 계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다이내믹 기술 이론. 인간의 성장 단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 발달 수준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재적 발달 수준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협력, 도움,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는 단계죠. 결국 우리의 성장은 혼자만은 힘든 것이고 함께해야지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림에 보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혼자 하면은 어떤 작은 성장이 있겠죠. 이렇게 성장 곡선을 보면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성장하게 되고 또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이론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혼자 성장하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를 더 탁월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가진 꿈들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장생활이나 안 그러면 사회, 그 다음 또 개인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왜 공동체가 필요한지, 이 시대에 정말 진짜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공동체의 시작이 늘 한 사람의 꿈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마음속에 불이 켜지면 그 사람은 자신의 꿈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모험을 시작하게 되겠죠.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꾸면은 그런 것들이 끌리고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도 겪고 또 뜻밖의 어떤 만남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만의 어떤 메시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메시지들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나도 저 길에 가고 싶다. 저 사람을 닮고 싶다. 이렇게 같은 꿈을 향한 사람들이 모이고 개인의 꿈은 더 큰 의미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나의 꿈이 우리 모두의 어떤 꿈이 되는 거죠. 꿈을 함께 할 때는 공동체 파워가 달라집니다. 꿈이 있는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세계관이 있는 공동체는 위대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스, 아테네, 로마 등 역사들을 보면 위대한 공동체 뒤에는 늘 위대한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한 방향으로 정렬될 때 공동체는 그 시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요, 한 사람의 꿈은 공동체의 어떤 방향을 만들고 결국 그 사회의 어떤 희망으로 확대됩니다. 개인의 꿈이 공동체의 길이 되는 순간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들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꿈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꿈이라고 생각하면은 무엇을 갖고 싶다. 차 갖고 싶어? 집 갖고 싶어? 어떤 소유의 목록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많은 분들이 꿈을 드림리스트로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존 고다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많은 100몇 가지의 꿈 리스트를 만들어 차근차근 달성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이제 만들었죠.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람처럼 삶의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꿈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꿈을 의미, 존재, 시간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꿈은 나만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꿈에 맞게 자신의 존재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꿈이 나를 변화시키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꿈을 가져도 사람들이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이 단기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인 거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꿈을 길게 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중도 포기 유전자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한번 포기하는 경험이 쌓이면은 그 다음에도 포기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과거에 뭘 했을 때 한번 포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시작할 때는 작년에도 했는데 안 됐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을 중도 포기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큰 목표도 필요하고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그것을 꾸준히 삶에 계속 쌓아나가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성취와 작은 꿈들을 모여서 장기적인 어떤 꿈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관련해서 자주 드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서퍼는 파도가 클수록 바다에 나가지만은 어부는 파도가 클수록 두려워한다. 같은 파도인데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훈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퍼는 큰 파도를 기회로 보고 어부는 위협으로 보는 것이죠. 저는 요즘 세대가 꿈을 꾸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훈련이 부족하고 작은 포기가 습관이 되면은 큰 기회가 와도 도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은 단순히 욕망 리스트가 아니고 나를 성장시키는 훈련의 과정이다. 결국 그 훈련이 미래의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들을 계속 작은 것이라도 훈련하는 일상의 꿈에 대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큰 꿈을 계속 만들 거고, 그것을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꿈을 기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상 보니까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정리, 두 번째는 미션 설정, 두 번째는 제2 커리어 설정입니다. 첫 번째로 과거 정리는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 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떤 삶의 포인트가 되었던 결정적 순간, 결정적 만남, 결정적 생각들을 떠올리면은 내가 무엇에 끌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의 사례를 보면은 저는 이전에 고등학교 때 영화 연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연출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이디어를 내고 시나리오를 쓰고 그것을 이제 콘티로 만들고 실제 촬영하고 상영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기획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교육을 하게 되면서 그런 영화 연출 경험들이 기획과 전이되어서 기획에 소질이 있구나, 그 다음 기획을 좋아했구나, 연출과 기획이 비슷하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찾게 됐습니다. 이거 외에도 되게 다양하게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미션 설정입니다. 미션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작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수정해 가는 것입니다. 보통 진로 설정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다중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폭넓게 설정하고 유연하게 보는 태도가 지금 시대에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꿈을 한 가지를 정하지 못하고 여러 개를 정했었습니다. 대안학교도 하고 싶고, 사업기획도 하고 싶고, 영화 연출도 하고 싶고, 예술가도 하고 싶고, 책도 쓰고 싶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다 보니까는 의미 없는 것들은 덜어지고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것들로 이렇게 3개가 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대안교육 기획자, 그 다음 경영기획자, 그 다음 공동체 기획자, 이 3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처음에 너무 화려하게 쓰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만 3가지만 적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제2 커리어 설정입니다. 보통 첫 번째 커리어는 성공을 목표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커리어는 의미를 찾는 여정이 되곤 합니다. 아마 당연하겠죠. 처음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뭔가 성공하고 싶다, 이루고 싶다, 이런 것들로 막 달려가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나이 먹고 나면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삶에 뭐가 의미 있었지? 다음 뭐가 좋았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미의 커리어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의미가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 의미들을 시작할 때 많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1 커리어, 제2 커리어를 보고 이걸 둘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1 커리어에서도 2 커리어가 연결되어서 1 커리어의 의미, 무엇이 의미 있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끌리는 것들, 그 다음 좋아하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찾아지고 그 다음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빨리 찾는 것이 지금 커리어에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경험하는 것에 아주 의미 있고 좋은 경험들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기획할 때 첫째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미션을 정하고 미래의 제2 커리어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삶의 모험이라고 부릅니다. 모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독특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도 여행을 가면은 인도에 독특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를 보고 나면은 삶에 살 때 인도의 문화 같은 것들이 떠오르면서 삶의 어떤 아이디어들, 영감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험을 할수록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그 경험은 좀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요. 나중에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이 되고 메시지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창업자의 어떤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이들은 실패를 통해 배웠고 어떤 이들은 뜻밖의 만남을 통해 전환점을 만들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본인만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자산이 된다는 거죠. 사실 저도 직장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방황도 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 그다음 뭐가 맞는 건지, 그다음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지 뭐 다 경험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나중 보니까는 내 뒤에 오는 후배들도 그런 걱정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과 그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때 그 친구들은 제가 방황했던 시간들을 더 단축하게 되고 또 동기부여도 되고 같이 공감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 모험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구나. 나는 이런 걸 좋아하구나. 이런 거 할 때 내가 에너지가 생기는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체성 자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삶의 어떤 미션이나 비전, 일을 할 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대로 자신이 경험한 것들,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리더십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꿈이 공동체로 확장되려면 반드시 개인의 모험과 경험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힘이 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시간관리, 환경설정, 두려움 극복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관리입니다. 사람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꿈에 대한 시간을 쓰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많이 바쁘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관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시간관리다. 저는 시간관리를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 시간을 확보해서 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이제 제안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꿈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꿈으로 가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 관리는 그 꿈을 어떻게 앞당기고 자신의 시간 가치를 높이느냐입니다. 자신의 시간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요. 전문가의 시간의 1시간과 아마추어의 1시간이 다른 것처럼 자신의 분야와 꿈에 맞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꿈을 앞당긴다는 것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한다는 것인데 시간의 특성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기계를 잘 쓰려면은 그 특성을 이해하듯이 우리가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는 시간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특성은 어떤 게 있냐면요. 시간의 심리, 시간의 에너지, 시간의 직선성, 시간의 시너지 효과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인데 대부분 시간관리 이론들은 이런 패러다임 안에 모두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꿈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꿈을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이것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 혹은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한 달, 1년 단위로 괜찮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갖든지 상관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매일 아침 어떤 묵상이나 일기를 시작합니다. 또 일정 기간은 어디 가서 자기만의 꿈을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때 되면은 더 높은 수준으로 꿈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 되고 합니다. 보통 꿈을 이제 작성하신 분들은 꿈을 종이에 적어 놓고 박아놓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꿈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환경에 나가서 꿈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환경 설정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 극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망설이는 이유는 과거의 실패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그때는 안 됐으니 지금도 안 되겠지 하고 주저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실패했던 것이 지금의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 속에서 많은 실패는 원칙 같은 게 없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시기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죠. 뭐 사람들을 보면은 옛날에 내가 했던 것을 어떤 사람들은 해내고 그 다음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못했던 것을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시기가 왔고 시대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어떤 원칙이나 어떤 방정식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것들이 지금 이 시대, 지금 상황에서는 다르게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상황이라도 시기에 다르다는 것이 예를 들면은 지금 시대에는 AI가 굉장히 발달했죠. 저도 한 3년 전에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 서비스 기획을 배우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AI가 발달하고 나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AI를 쓰면은 자기의 코드 같은 것들, 그 다음 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홈페이지들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더
더 옛날에는 몇 천만 원 들었던 것들이 요즘 시대에는 몇 백만 원에 만들 수 있는 어떤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자기만의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고 자기의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돌아보면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어떤 기회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좀 용서하는 것, 그다음 그런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전에도 실패했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하는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자신을 용서하고, 미래는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환경에서 좀 시야를 다시 보는 거죠. 실패 속에는 언제나 부정과 어떤 긍정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긍정성을 발견하는 어떤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다음 어떤 꿈에 대한 환경을 만들었느냐, 꿈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섰느냐, 이런 것들이 꿈을 이루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계속 이루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저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마다 선호하는 리더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더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자질들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영감을 주는 리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단순히 일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가지 못한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또 그 길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감을 가진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좀 머릿속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지금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은 그들은 많은 말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근데 헨리 포드는 다르게 생각했죠. 많은 말이 아니고 빠른 자동차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영감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리더겠죠. 공동체에서 이거는 뭐 굳이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가장 큰 자산은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결국 리더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리더가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때 구성원들은 안심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사랑이 있는 리더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늘 크고 작은 어떤 문제와 갈등들이 생깁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은 규칙과 원칙보다는 사랑으로 이들을 좀 품을 수 있는 리더가 더 큰 해결책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리더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리더는 그것을 좀 다른 관점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리더의 태도는 공동체한테 전이되고 좀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질을 다 완벽하게 갖춘 리더를 찾기는 쉽진 않죠. 리더도 결국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 천사와 같은 리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한 발 앞서서 꿈을 경험해 본 사람, 나를 더 높은 곳에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과 인적 인프라를 마음껏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리더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또 그런 리더를 따라서 어떤 공동체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인간 천사가 많을수록 공동체 안에 굉장히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공동체 갈등들이 심하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SNS로 많이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SNS로 밝게 대화하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은 상황을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온라인 상에서는 굉장히 어떤 익숙한 소통이 있지만은 실제로 만났을 때 온라인 상행의 만큼 관계가 만들어지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관점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동체에 많이 속해 있죠. 뭐 인스타그램, 그 다음 유튜브, 그 다음 트위터 다 연결돼 있고 어찌 보면은 마케팅의 대가 세스 고딘이 말한 트라이브즈,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막 신나게 떠들고 그 다음 즐거워하죠. 근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의 모임의 그런 관계성은 실제로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그런 관계성이 있지. 요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은 곳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뭔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관계하지 못하는 것들, 실제로 관계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갈등들은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다음 해결해 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갈등을 마주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을 탓하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리더라면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공동체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좀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리더들도 요즘에는 SNS로 많이 통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것들을 많이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이제 공격하지 않고 그냥 문제 중심으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것들,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 인권의 상징적인 존재 넬슨 만델라 아시죠? 이분이 정치적인 반역죄로 27년간 로빈성에 복역하게 됩니다. 그때 그 스토리를 멀고 먼 자유의 길이란 이런 저서 속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국이 저지른 최대의 실수는 우리를 함께 수용한 것이었다.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결의는 더욱 굳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 주었고 서로에게 힘을 얻었다. 알고 있던 바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모두 나누었고 그러는 동안 각자의 용기는 몇 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 모두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똑같이 반응하지는 못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도 다르다. 그래서 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었고 그 과정에서 둘 다 강해질 수 있었다. 공동체에서는 혼자 어떤 강해지는 것이 그다음 혼자 이끌어 나가는 것이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진짜 탁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가서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탁월한 일, 그 다음 또 남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갈등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두려움을 방어적으로 좀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갈등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을 좀 이해하고 좀 관심과 격려를 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지 갈등을 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으면 마주해야겠죠. 사람이 힘들면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결국 문제는 좀 마주 봐야지 풀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발짝 도망가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렵더라도 좀 한 발짝 앞서 나가서 상대를 좀 깊게 이렇게 마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실제 갈등을 해결하는 요소가 됩니다. 저는 그런 갈등이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드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대한민국도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글로벌에서 미래를 주도할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서 한국은 과거의 미국을, 일본을 벤치마킹에 성장해 왔지만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나온 지 거의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은 K-팝,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이끌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문화적인 거 외에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는 글로벌 공동체 사회 속에서 협력하고 리더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실력, 하지만 다양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량은 공동체를 이끌어 본 사람만이 반드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지 못하고서는 결코 해낼 수 없고, 그리고 다양한 세계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소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원리인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도 당연히 많이 볼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시작은 바로 자신의 변화와 자신 주변의 한 사람의 변화로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화가 될수록 타인의 개인을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이끄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공동체, 동아리, 친구 모임,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만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좀 알고 나중에 그 과정을 통해서 큰 공동체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공동체성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이런 시대에 다음 세대가 공동체의 정의와 사랑으로 약간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